안녕하십니까, 김준우입니다. 2달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2달 전에는 제가 비욘디에 출연을 해서 발바닥 통증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통증이 있을 때 족저근막염을 흔히들 아시는데, 족저근막염만 생각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질환들을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지 내용을 다뤘었고, 그리고 운동법에 대해서도 저희 병원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시범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달 동안 어떤 주제를 또 발표를 해야 좀 더 양질의 지식을 전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정강이 통증 있는 러너 셀프 교정입니다. 흔히들 피로골절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정강이 통증이 있을 때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셀프 교정을 해야 좀 쉽게 효율적으로 정강이 통증을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강이 근처에 있는 다리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로 정강이 통증의 다양한 질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질환들 중에 좀 비교적 흔한 내측 경골 피로골절, 스트레스 골절이라고도 하는데요. 피로골절의 위험 요인과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례 네 번째로는 달리기를 할 때 셀프로 어떻게 교정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다리의 구조입니다. 인간의 뼈는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제가 화살표 이쪽을 표시하는 쪽을 보시면은 빨간색이 피머라고 해서 대퇴골, 허벅지 뼈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티비아는 경골, 정강뼈입니다. 그리고 연두색의 피뷸라라고 적혀 있는 뼈는 비골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종아리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발뼈로는 이렇게 파란색 색깔로 다양한 뼈들이 있고요. 오늘 다뤄볼 뼈 중에서는 티비아와 피뷸라, 한글로 경골과 비골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이 올라오시는 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제가 오늘 다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숙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초보 러너인데 뛸 때마다 뒤꿈치도 아프고 정강뼈도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뒤뚱뒤뚱 뛰게 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달리기를 하실 때 뒤꿈치와 정강이, 그리고 무릎 쪽이 굉장히 흔하게 아픈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심한 쪽 통증이 어떤 부위인지를 먼저 판별을 해보고, 그쪽이 정말로 피로골절까지 이어졌는지 아니면은 피로골절이 아니라 단순히 염증인지를 판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을 다루면은 조금 더 어떤 질환이 의심되는지 조금 더 가까워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보이다시피 달리기를 하시다 보면은 정강이 뼈에 이런 식으로 손을 짚으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진료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강이 통증의 다양한 질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리기를 하시거나 특히 장거리 달리기를 하실 때
반복적으로 계속 부하가 가해지다 보니까 선수들이나 그리고 취미로 러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지에 별다른 특징 없이 발생하는 통증을 가리켜서 영어로 쉰 스플린트라는 용어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요.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진단 용어는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 또는 내측 경골 피로 골절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피로 골절 외에도 만성 구획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측 경골 말고도 경골 전방 피질부 피로 골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입니다. 일단 피로 증후군이 심해진 게 피로 골절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피로 증후군은 골절까지 되진 않았지만 근막이나 건막, 즉 근육 근처에서 염증이 생긴 걸로 준비 운동을 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측 경골 피로 골절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특정한 부위로, 즉 골절 부위로 스스로 짚을 수 있을 정도로 특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인자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뒤쪽에서 러닝 교정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험인자 교정 치료로서는 예를 들어서 평발이 있으신 분들은 평발 교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장단지 근육이 너무 두껍고 단축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피로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단지 근육에 스트레칭, 즉 근육 이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2달 전에 발바닥이 아프면 다 족저근막염일까요? 라는 주제로 내용을 다뤘었는데 그 뒷부분에 종아리 스트레칭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쪽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 외부적 요인 교정도 있는데요. 계속 달리기만 매일매일 하는 것도 좋지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기를 매일매일 하는 것보다는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아니면은 야외 사이클링 같은 다른 운동을 대체를 해서 하루는 달리기, 하루는 수영 이런 식으로 크로스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미 리지드 깔창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게 엄청 딱딱하지 않은 깔창으로 평발을 지지해주면은 호전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흔한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이랑 피로 골절 외에도 경골 전방 피질부 피로 골절이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좀 올라와서 제일 짧은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아이스 클라우드님께서 피로 골절은 정강이뼈 말고 발뼈에는 안 생기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피로 골절은 사실 어느 부위에나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인간의 뼈는 206개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피로 골절은 체중이 실리는 정강이나 발 쪽에 다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잘 생기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 중에서 혈관이 없는 부위들은 유압이 잘 안 되는데, 즉 재생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혈관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술 없이도 회복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골 PPT에 보시는 것처럼 경골 전방 피질부 피로 골절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dreaded black 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물지만 두려운 검은 선이라고 별칭이 있고 혈관이 많이 없어서 분류합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 재활치료로는 회복되기 힘든 경우가 많고 적극적인 수술치료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로골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다 골절이 아니라 혈관이 많은 곳은 회복이 잘 되고 혈관이 적은 곳은 회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1년 동안 재활이 필요할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성구획증후군이라는 질환도 있는데요. 일단 만성구획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양측성이 많습니다. 즉 양쪽 다리에서 다 아픈 경우가 많고 장거리 달리기 선수, 에어로빅 트레이닝에서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구획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쪽 저희 정강이 쪽을 보시면은 단면으로 가로로 잘라서 본 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쪽이 앞쪽, 이쪽이 종아리 뒤쪽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안테리어 컴파트먼트라고 해서 전측 구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라테랄은 외측 구획, 그리고 빨간색은 심층 후측 구획, 그리고 바깥쪽 종아리 파란색 쪽은 표층 후측 구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만성구획 증후군이 잘 발생하는 구획은 전방구획, 이 노란색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인은 뼈의 문제라기보다는 뼈의 문제는 없지만 과도하게 강도를 높여서 운동을 하거나 과한 빈도로 운동을 했을 때 근육과 근육 사이층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근육의 혈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압력이 너무 세지면은 혈관이 쪼이다 보니까 피가 통하기가 힘들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도 통증과 쪼이는 증상, 쪼임감이 증가하게 되고, 치료는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수술은 근막 자체를 절개해주는 절개술이나 근막 자체를 제거하는 제거술, 이런 쪽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가장 그 중에서 흔한 내측경골 피로 증후군 그리고 피로골절의 위험 요인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망원동 티라미수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필라테스를 하다가 발을 잘못 짚었더니 발가락이랑 발등 부분이 너무 뻐근하게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며칠 지나면 낫는지, 이럴 때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발을 잘못 짚었다고 하시는 걸로 봐서 약간 삐끗하거나 접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가락이랑 발등 부분 아픈 부위 쪽에 인대가 손상될 가능성이 커서 일단은 휴식을 취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휴식은 집에서 휴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에서 보조기 같은 걸 착용을 해서 체중 자체를 덜 실리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스트레칭은 급성기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휴식을 하면서 냉찜질을 잘 해주시고, 너무 아프시면 병원에서 보조기를 착용해 주시고,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은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해 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많은데 제가 중간중간에 틈 나는 대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측경골 피로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병원을 가시게 되면은 엑스레이를 가장 먼저 찍게 되고요. 뼈 스캔이라는 검사도 있는데 의원급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보통은 엑스레이를 먼저 찍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 피로골절이 발견되지만 피로골절 초기거나 피로증후군 같은 단순 염증일 때는 엑스레이상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이랑 신체 검사를 통해서 의심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확실히 엑스레이상 피로골절이 보인다 그러면은 MRI 검사로서, 이게 이제 MRI 검사인데요. 이런 멍 부분이 큰지 아니면 멍 부분이 작은지 이런 걸 판별해서 전체적인 치료 기간과 재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T 검사도 뼈 검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검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로로 자른 단면에서의 경고를 살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골절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T, 결론적으로는 엑스레이, CT, MRI 정도가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부위는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가 저희 무릎 쪽이고 이쪽이 정강이 쪽입니다. 그래서 정강이의 3분의 1 등분했을 때 중간 부분과 가장 발 쪽에 가까운 말단 부위의 접합 지점에서 가장 잘 발생하게 되고요. 이쪽에 통증 있으신 분들은 피로 증후군이나 피로 골절을 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통증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체중을 안 실기 위해서 목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뼈의 압통, 저희가 진료실에서 눌러서 아픈 걸 압통이라고 하는데요. 압통이 사라질 때까지 보통 4에서 8주 정도의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골절이 아니라 피로 증후군 같은 단순 염증인 경우에는 이 휴식기의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3주 정도의 휴식기만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보조기, 워킹부츠, 목발 이 세 가지 적어 놓은 게 모두 체중이 좀 덜 실리게 도움을 주는 보조기들입니다. 그래서 피로도 감소를 도와주고 그 위치, 심각도에 따라서 적절히 처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강이 쪽이면은 이런 식으로 정강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보조기가 하는 이유가 가동 범위를 줄여서 근육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서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강이 뼈의 위쪽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 보조기처럼 생긴 이런 보조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적절히 처방이 필요합니다. 1, 2주 동안은 계속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안정기가 점점 되면 될수록 보조기를 착용한 채로 점점 충격 활동, 예를 들어서 서는 거라던가 걷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복귀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통증이 만약에 다시 시작되면은 휴식기가 좀 더 연장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은 보조기를 안 차고 치료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안정화가 되려면 77일 정도가 걸리지만 보조기를 적절히 처방했을 때는 21일 정도까지 치료 기간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랑 재활 기간 동안 계속 휴식을 취하면은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한 근육은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수영, 사이클, 물속에서 걷기 같은 저강도의 운동으로 대체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재발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재활 기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상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쭤봤을 때 가장 흔한 게 최근에 운동하는 강도, 즉 트레이닝 강도가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나 점프 같은 정강이랑 발 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러닝머신은 사실 좀 말랑말랑하니까 밖에서 아스팔트 같은 데에서 막 뛰어다니면은 조금 더 피로감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딱딱하고 경직된 곳에서 운동하는 경우 피로골절을 좀 더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강이 뼈를 눌러봤을 때 딱 특정 부위가 엄청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로 증후군을 넘어서 골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강이 통증이지만 후면부 피질 피로골절의 경우에는 종아리 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아파도 피로골절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길이가 차이 나시는 분들이나 한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려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평발이랑 요족 같은 발이 좀 딱딱하시거나 말랑말랑하신 분들, 평발인 경우에는 발이 말랑말랑한 경우가 많고요. 요족은 이렇게 뾰족발인데 뾰족발 같은 경우에는 발이 단단해서 충격을 흡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요족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그 상태를 정확히 판별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골밀도도 골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 표시한 것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교정을 좀 해볼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강도 증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강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게 횟수가 됐든 빈도가 됐든 강도가 됐든 시간이 됐든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전체적인 강도를 줄여주면은 당연히 피로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달리기랑 점프를 주로 하는 종목을 하시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활동량을 줄이는 방법이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경직된 곳에서 운동하는 경우 흔히 아스팔트에서 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러닝머신 같은 좀 말랑말랑한 쿠션감이 있는 곳에서 뛰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발도 조금 더 적합한 신발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깔창 같은 경우에는 내측 아치 같은 평발 같은 경우에 내측 아치를 받쳐줘서 좀 더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길이 차이, 그리고 하지와 발의 정렬 상태 같은 경우에 다리 길이 차이는 정말 심하지 않은 이상 보통 경과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교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심할 때라서 흔히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발의 정렬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평발이랑 요족 같은 경우에 적절히 발의 근력을 키워주면은 좀 더 교정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낮은 골밀도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골 감소증이나 골 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히 약물 치료를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심하지 않다면은 비타민 D랑 칼슘을 잘 챙겨주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체해 충격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의원에서도 체해 충격파가 많이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치료하는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단순 물리치료를 하는 것보다 체해 충격파를 하면은 피로골절의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식기 이후에 점진적으로 체중 부하를 해야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피로골절 진단 후에 한 달쯤 됐을 때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 체해 충격파로 그 골절 부분을 자극을 시켜주면은 그리고 혈관이 증식이 잘 되고 골절이 회복이 촉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집중형 체해 충격파를 많이 시행하고요. 체해 충격파가 크게 집중형과 방사형이 있는데 집중형은 한 가지만 계속 쳐주는 충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방사형은 좀 더 퍼뜨려서 해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로골절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골절 부위가 있기 때문에 집중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러너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달리기 복귀하는데 평균적으로 12주, 즉 3달 전후로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뼈가 아무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3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적절히 치료하면은 이 3달에서 좀 더 당겨서 2달, 2달 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귀하는 시간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몇 명 중에서 1명의 경우 수술을 갖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까 이전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분류압이 유난히 잘 되는 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혈관이 부족해서 재생이 잘 안 되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부위들이 분류압이 잘 되기로 유명한 부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골절이 있다면은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되고 엑스레이도 조금 더 자주 봐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류압 같은 경우에는 뼈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로 강제적으로 유압을 시켜주는 경우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 1명 빼고는 전부 다 수술 없이 잘 달리기로 복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하나 올라온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하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왼쪽 다리 종아리 바깥쪽이 조금 더 위쪽 종아리 바깥쪽이 엄청 뭉치고 무릎뒤가 엄청 뭉쳐 있어서 뛰거나 걸을 때 다리가 안 펴지는 것 같아요. 허벅지랑 종아리가 그리고 뭉쳐요. 이런 것도 오늘 하시는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요?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왼쪽 다리. 일단 뛰거나 걸을 때 다리가 안 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여러 부분이 아파서 종아리 바깥쪽, 무릎 뒤쪽, 일단 종아리 바깥쪽은 저희 가장 흔한 쪽이 비복근이라고 해서 종아리 근육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무리가 오셨는 걸 수도 있고 허벅지 같은 경우에도 달리기를 하시면서 과사용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종아리, 허벅지 쪽이 지금 제가 뛸 수 있는 근력에 비해서 조금 더 과사용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증이 너무 불편하시면은 병원에서 상의하시는 게 좋겠지만 병원 가시기 전에 일단 휴식기를 취해서 그 달리기를 하면서 과사용된 종아리와 허벅지를 휴식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식기를 취해 보시고 만약에 통증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엑스레이 검사, 더 정밀하게 가면은 CT 검사 그런 것들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제 내용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달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달리기를 하면서 셀프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게 사실 너무 어려우면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쪽 위주로 제가 내용을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내부적 요인은 이전에 나왔던 내 몸 자체의 문제, 즉 평발이나 요족 같은 발의 문제 아니면은 장단지 근육이 단축돼서 종아리 근육이 적절히 쓰이지 않는 경우 이런 걸 내부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외부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몸 바깥쪽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달리기를 할 때 보폭이라던가 러닝 스피드라던가 달리기의 총 거리라던가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을 외부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까 나왔던 딱딱한 바닥도 이쪽에 포함됩니다. 외부적 요인에 포함이 되고요. 크게 4가지로 나뉘면은 첫 번째는 보폭 조절,
그리고 두 번째는 러닝 스피드 조절. 그리고 세 번째는 달리기 총 거리 줄이기. 네 번째는 달리기 코스 변경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 개를 같이 교정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씩 교정을 하면서 이 교정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두세 가지를 교정했다가 다시 아파지면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개씩 교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서서히 교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재활하는 데 있어서 주당 10% 이내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강도 증가 범위 내인데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빨리 교정을 하게 되면은 그 몸의 그 반응 속도가 그 근육이 이미 몸이 적응을 했기 때문에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교정하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10% 이내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10km를 뛰었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10km만 계속 뛰다가 다음 주에는 11km를 뛰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강도를 올리고 거리를 올려야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km에서 갑자기 20km를 뛰면은 당연히 무리가 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신발을 신다가 조금 더 잘 달리고 싶어서 새 신발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발을 바꿀 때에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꿔서 계속 뛰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만약에 원래 신던 신발 한 5일 신고 그리고 새 신발 하루 이틀 신고 이런 식으로 전체 새 신발이 모양이 좀 갖춰질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새 신발이 좀 발 모양에 맞춰지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새 신발로 3일 그리고 옛날에 신던 신발 3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교정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통증이 심해지거나 부종이 생기면은 교정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보폭을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폭을 단축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늘려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폭을 알려면은 저희가 이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가는데요. 스텝 길이와 보폭은 이제 다른 개념인데 스텝 길이는 오른발과 왼발 요 사이의 하나의 길이가 스텝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2배를 곱하면은 보폭이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른발과 오른발이 갈 때까지 이 전체의 길이가 보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텝 길이 곱하기 2가 보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걷기나 경보를 하실 때 이 스텝 길이 같은 경우에는 키에서 100cm 정도 빼는 정도가 좀 적절하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유연성이나 신체 구조에 따라서 다양하긴 합니다. 그리고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텝 길이가 1m 내외 정도가 적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플 같은 것을 설치하시면은 달리기 속도, 보폭 이런 걸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보폭은 개인별로 다 다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오버 스트라이딩이 너무 큰 보폭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보폭이 커서 발 뒤꿈치와 고관절 사이 거리가 너무 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오버 스트라이딩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발 뒤꿈치와 고관절의 중심이 어느 정도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전한 보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은 스스로 보폭을 이런 식으로 자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좀 찍어달라고 해서 이런 자세가 보폭이 너무 크진 않은지 그런 거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기준은 발 길이의 3분의 1을 넘으면은 과도한 보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길이가 발 사이즈의 3분의 1을 넘으면은 보폭이 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러닝 스피드입니다. 러닝 스피드를 알기 위해서는 케이던스라는 개념을 아시는 게 좋은데요. 요즘에는 달리기 같은 걸 하실 때도 워낙 열정적이고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폭 케이던스 이런 거를 직접 조절을 하면서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던스는 스텝과 스트라이드 프리퀀시 둘 다 사용하게 되고요. 스텝 프리퀀시는 1분에 왼쪽 발, 오른쪽 발 다 합쳐서 발 닿는 횟수가 180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취미로 뛰시는 분들은 140에서 170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적정한 케이던스는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던스가 높을 때 자세가 좋은 분도 있고 케이던스가 작을 때 자세가 좋은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세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본인에게 잘 맞고 그리고 통증이 없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거리의 단축이 있는데요. 총 거리의 단축은 운동하는 동안 가해지는 총 부하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리에 가해지는 피로감 자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운동과 운동 사이에 휴식을 충분히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 조금 더 짧은 휴식을 주면서 회복을 충분히 하면서 운동을 해야 부상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방법은 대체 운동을 적절히 섞는 방법인데요. 수영, 자전거, 경보 같은 다른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 달리기를 했다면은 하루는 헬스장이나 집에서 근력 보강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 보강은 런지,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다리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들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카프레이즈는 종아리 근육 운동인데 종아리 근육 운동도 도움이 되고 종아리가 좀 뻣뻣하고 단축되어 있는 분들은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근 운동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데 저희가 달릴 때 다리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복근과 상체 근력까지 조금씩 다 쓰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근력 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권유드리는 방법은 달리기를 매일 하시는 것보다는 하루 달리기를 했다면은 다른 대체 운동,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체 운동들을 적절히 섞어서 반반씩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하나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러닝화를 새 걸로 바꾸고 다리가 좀 아프네요. 반품도 안 되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러닝화를 새 걸로 바꾸실 때 너무 급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바꾸지 마시고 옛날에 쓰던 운동화를 좀 쓰시다가 옛날에 쓰던 운동화 3, 4일 신고 새 운동화 하루 신고 이런 식으로 적절히 섞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성현님께서 안정적인 걷기는 하루에 어느 정도인가요? 매일 만보 걷기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안정적인 걷기의 기준은 사실 사람마다 너무 다르긴 합니다. 만보를 걸어도
전혀 힘들지 않고 다음날 근육통이 하나도 안 오는 분도 계시고요. 만보를 걷고 그 다음날 엄청 근육통에 시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은 어떤 운동을 하실 때 운동을 할 때는 보통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아프지 않으신데 운동을 끝난 그날 저녁이랑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안 아픈 걸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다리나 다른 부위에 아프신 부분이 붓지 않았는지 결론적으로 통증과 부종, 붓기 같은 게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게 없다면은 적절한 운동이었던 거고요. 만약에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붓기가 좀 더 올라온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전날 했던 운동이 무리가 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카오님께서 다리 길이가 짧으면은 많이 달렸을 때 더욱 통증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다리 지금 말씀하신 게 한쪽 길이가 짧은 건지 양쪽 길이가 짧은 건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한쪽 길이가 짧은 거면은 좀 짧은 쪽 다리보다 긴 쪽 다리가 체중 부하를 계속 실리기 때문에 긴 쪽 다리에 체중 부하가 많이 실리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짧은 쪽 다리가 체중이 더 많이 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긴 쪽, 짧은 쪽이 어느 부분이든 통증이 더 유발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근력을 보강하면서 적절히 관리만 하시면은 무조건 통증이 생긴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걱정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많이 달렸을 때 통증이 있다면은 그 다리 길이 차이 나는 게 교정이 필요할 정도로 차이가 심한지 아니면은 그 정도로 심하지 않고 작은지를 좀 보시면은 조금 더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셀프 교정 중에서 네 번째 달리기 코스 변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딱딱한 바닥면을 피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아스팔트에서 많이 달리시기 때문에 계속 아스팔트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좀 뭐 흙이라던가 러닝머신이라던가 좀 바닥면을 중간중간 변경시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쪽 다리만 아프다면 달리기 코스 변경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같은 코스를 정해 놓고 매일매일 계속 달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 길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은 한쪽 다리에 엄청난 피로감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경사진 곳은 피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이 달려야 된다면은 반대 방향으로 바꿔서 부하를 양쪽 다리로 좀 분산시키는 것도 교정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가 여러 가지 4가지 정도 셀프 교정을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셀프 교정으로 힘들다면은 병원에서 내부적인 요인 교정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달리는 총 거리 줄이는 거랑 코스 변경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을 교정하는 거고요. 내부적 요인은 예를 들어서 다리 길이 차이, 그리고 편평족, 똑같은 말로 평발이 편평족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요족, 뾰족발이랑 같은 말이고요. X다리, O다리 같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을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부정열 증후군에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 몸이 딱 대칭인 경우가 없어서 부정열은 어느 곳에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정열 증후군은 특정 부위에서 자세나 운동 시에 이 부정열로 인해서 근육이랑 인대, 관절 등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서 염증과 통증을 발생시키는 게 부정열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은 엑스레이랑 CT 같은 검사를 해서 피로 증후군, 피로 골절 같은 골절 여부 검사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열 같은 경우에 무조건 교정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면은, 부정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통증이 없고 염증이 없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아픈 게 없으면은 경과를 봐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 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미리 좀 치료를 해놓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염증을 만약에 이미 유발하고 있고 충분히 위험 요인이 될 만한 그런 부정열은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달리기를 하시다가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원인이 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픈 곳을 물리치료하고 약 먹고 단순히 염증만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좀 더 위험 요인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치료를 해주면은 훨씬 치료 결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을 하고 통증이 좋아지는 그래프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다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직선으로 쫙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반복이 되다가 결국에는 치료기간이 쌓이면서 좋아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후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알고 하시면은 중간에 치료하시는 기간에 혹시 다시 조금 더 아파지시더라도 원래 그런 걸 아시면은 조금 더 안정되고 좀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래프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질문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하늘보리님께서 장단지가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 때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 좋을까요? 계단 위에 올라가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스트레칭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장단지 근육은 크게 두 층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비복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고요. 그 깊숙한 곳에 가자미근이라는 근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복근 스트레칭과 가자미 스트레칭을 둘 다 해주면 좋은데요. 이거는 제가 6월 29일 2달 전에 저희 병원에서 물리치료 선생님들이랑 장단지 스트레칭을 이제 시범을 보여드린 게 있어서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에서 올라갔다 위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그것도 충분히 장단지 근력이 키워지면서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스트레칭을 할 때 통증이 있다면은 일단은 멈추는 게 좋고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개 정도 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손무희님께서 스쿼트 할 때 약간 무릎 통증이 있는데 계속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스쿼트가 다리 근력 키울 때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코어 힘을 키우는 데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무릎 통증이 있다는 거는 무릎 뼈 상태를 한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육 배열이 맞지 않을 때, 그리고 근육에 불균형이 있을 때 무릎에 무리가 한쪽으로만 계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신체 검사랑 엑스레이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원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프시다면은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스쿼트를 중단을 하시고 병원에서 이 무릎 통증을 유발할 만한 원인이 있는지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치료 기간이 되는 동안에는 스쿼트 말고 다른 대체 운동으로 근력을 좀 대체 운동을 해주셔서 키워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오늘 기억하실 점은 정강이가 아프고 러닝할 때 아프시다면은 신체 검사, 그리고 신체 활동과 운동 환경, 그리고 영상 검사, 그리고 부종열 여부 등을 잘 종합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치료가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신체 활동 하실 계획에 달리기가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외부적 요인 교정과 내부적 요인 교정 여러 개를 잘 고민을 해보셔서 어떤 게 좀 유리할지를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스스로 하기 너무 힘들면은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그런 걸 찾아보는 게 훨씬 치료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오늘 제가 내용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오늘 제가 질문은 많이 주셨는데 다 답변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 써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 러닝 요즘에 많이 하시고 사랑받는 스포츠로 달리기 많이 하시는데 항상 건강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